잠깐 여러분 반을 한번 떠올려보세요. 무조건 이런 친구 하나쯤 있었을 거예요. 수업 진짜 열심히 듣고 해설지 마냥 엄청 꼼꼼하게 필기노트 정리하고 예쁘게 꾸며가지고 쉬는 시간에도 막 달달 외우던 친구 딱 떠오르죠. 아마 이런 친구들이 대부분 내신 괴물이었을 거예요. 뭐 전교권 성적까지는 아니더라도 얘는 뭐 알아서 대학 잘 가겠다 싶은 애들이죠. 근데 참 안타까운 거는요, 수능 끝나고 한 1월쯤 돼서 재수학원 가보면요, 이런 친구들이 정말 많아요. 오히려 막상 가보면 과장 없이 그 많은 재수생 중에서 절반 이상이 이런 내신 괴물들이에요. 뭐 N생분들은 제가 무슨 말인지 다 아실 거예요. 그동안 열심히 한 게 너무 아깝고 억울해서 남들은 3월부터 재수 시작해야지 하고 놀고 있는데 이 친구들은 다시 또 다 잡고 남들보다 먼저 또 학원 들어서 공부를 시작해요. 하지만 같은 방식으로는 같은 결과만 나올 뿐이에요. 이 성실한 친구들이 수능을 망친 건 실력이 없어서도 운이 없어서도 아니에요. 원칙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원칙이 없었기 때문에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자, 만약에 본인이 처음 보는 작품 만났을 때 좀 긴가민가하면서 고른 선지가 많았거나 심지어 알던 작품이더라도 해설제 보기 전까지는 납득이 좀 안 가는 경우가 많았다 하시면 이 영상 진짜 꼭 끝까지 시청하세요. 분명 도움될 거예요. 자, 간단히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가 장애물 달리기를 한다고 칩시다. 대회까지는 한 1년 정도 남았고요. 우리는 당연히 달리기 시합에서 1등으로 들어오는 게 목표고요. 자, 근데 문제가 있어요. 이게 그냥 달리기가 아니라 장애물 달리기인데 등장하는 장애물이 랜덤이래요. 그래서 규칙서를 보니까 뭐 허들 넘기도 있고 구름다리 타기도 있고 멀리뛰기, 높이뛰기, 뭐 암벽 오르기, 장애물 가지수가 서류에 적힌 것만 해도 수천에서 수만 가지가 넘는데 그중에 한 4개 정도를 랜덤으로 뽑아가지고 대회날을 시킨대요. 사실 이쯤 되면 장애물 달리기가 아니라 뭐 올림픽 수준이긴 한데 그냥 그렇다 치고 넘어갑시다. 자, 이 시합에서 이기려면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까요? 1년이라는 시간은 이 수천에서 수만 가지 장애물을 모두 마스터하기에는 터무니없이 짧은 시간이에요. 그래요. 수천 가지 중 딱 몇 개만 찍어서 죽어라 공략법을 연구하고 연습하면서 감각을 익히고 그리고 실제로 대회날에 그 장애물들만 등장하면 전국 1등도 가능하긴 하겠죠. 하지만 랜덤이잖아요. 대회날에 난데없이 낙하산 타기가 나온다면 멀리뛰기만 연습해봐서 스카이다이빙은 한 번도 안 해봤는데 괜찮겠어요? 결국 이런 달리기 시합에서 이기기 위해 필요한 건요, 특정 장애물에 대한 공략법이 아니라 코어 근육이에요. 어떤 장애물이 나오더라도 해치울 수 있는 기반이 되는 힘, 이게 내신 대비만 해오던 학생들이 정작 수능에서 망치는 경우가 많은 이유예요. 이 달리기를 수능이라고 생각해봅시다. 내신을 대비하는 방식은 나오는 장애물이 미리 정해진 달리기와 같아요. 멀리뛰기랑 높이뛰기만 테스트한다고 미리 예고하는 거죠. 선생님이 시험 범위도 정해주고 나오는 작품도 알려주고 작품의 내용이나 주제, 소재도 전부 다 알려주잖아요. 심지어 평가원 시험과 달리 선생님 성향에 따라서 문제 스타일도 조금씩 달라지고요. 내신에서는 그 디테일을 다 외우고 문제를 풀면 돼요. 사실상 문제풀이보다 암기 영역이 더 크죠. 근데 수능은 달라요. 문학은 연기작품 리스트가 주어지긴 하지만 그 안에서만 나오지 않아요. 뭐 저번 수능에서 킥킥거리는 현대시 나와서 단체로 당황했잖아요. 한 번도 들어본 적도 없는 작품이라서 해석조차 잘 안 되던 분들도 계실 거예요. 자, 우리에게 필요한 건 코어 근육이에요. 바로 문제풀이의 원칙이죠. 어떤 작품이 등장하건 상관없이 똑같은 방식으로 읽어내고 풀어낼 수 있는 커다란 원칙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아무리 복잡하고 난해한 작품이 나오더라도 기계적으로 문제의 답을 도출할 수 있는 방식이죠. 예를 들어서 표현상의 특징을 들어봅시다. 작품 공부를 하면요, 어떤 현대시의 어떤 파트에서 의인법이 쓰였는지를 우린 미리 배웁니다. 다들 의인법은 다들 아시죠? 인간이 아닌 대상을 마치 인간처럼 표현하는 기법이 바로 의인법이죠. 하지만 처음 보는 작품에서, 처음 보는 표현에서 의인법이 쓰였는가를 과연 찾아낼 수 있을까요? 자, 다음 세 문장을 봅시다. OX 퀴즈입니다. 1번 반갑게 손을 흔드는 나무, 2번 모진 세월을 견뎌내는 바위, 3번 힘차게 살아 숨쉬는 게을물. 자, 이 중에서 의인법은 총 몇 개일까요? 잠시 한번 영상 멈추고 고민해봅시다. 감이 아예 안 잡히는 분도 계실 거고요, 긴가민가한 분도 계실 거예요. 1번부터 공개할게요. 1번은 의인법이 맞습니다. 이건 아마 대부분 다 맞히셨을 거라 생각해요. 2번은 어떨까요? 2번은 놀랍게도 의인법이 맞습니다. 맞히신 분들은 자랑스러워해도 좋아요. 왜냐면 대부분 헷갈려하거나 틀리는 부분이거든요. 3번은 의인법이 아닙니다. 화류법에는 해당되겠네요. 화류법이란 살아있지 않은 대상을 살아있는 것처럼 표현하는 기법입니다. 의인법보다 조금 더 큰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간단히 이유를 해설하자면요, 의인법의 기준을 이렇게 잡으셔야 됩니다. 흔히 말하듯이 사람이 아닌 것을 사람처럼 나타낸다고 하면요, 너무 두루뭉실해요. 어디까지가 사람인데, 올바른 기준은 이렇습니다. 대상이 사람의 모습을 취하거나 또는 의지를 지니고 있다면 의인법이다. 중요한 건 의지라는 포인트인데요, 문학에서 의지를 지닐 수 있는 대상은 인간이 유일합니다. 개나 고양이, 원숭이도 의지를 지닐 수가 없습니다. 무언가를 참고 견디거나 어떻게 하겠다라는 그런 목표의식을 지니는 모든 대상은요, 인간이거나 또는 의인법의 대상입니다. 자, 이건 모든 문학작품에 통용되는 원칙입니다. 즉 코어 근육이죠. 자, 여기서 확실히 깨달으셔야 됩니다. 수능은요, 공부하는 방법 자체가 내신과 완전히 다릅니다. 아하, 이런 작품에는 이러이러한 게 있구나 라던가, 아하, 이건 이런 뜻이구나 라는 식으로 그냥 대충 이해하고 넘기는 건요,
공부를 그냥 하지 않은 것과 크게 다름이 없습니다. 절대불변의 원칙, 모든 작품에 통용할 수 있는 원칙을 찾아내고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문학에서 헷갈린 선지가 발생하거나 또는 고민하면서 시간을 낭비하는 그런 경우를 원천봉쇄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정말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여러분이 장애물 달리기에서 그리고 수능에서 결코 넘어지지 않고 모든 허들을 뛰어넘을 수 있도록 대비하는 올바른 그리고 유일하게 효과적인 훈련법입니다. 물론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EBS 연계 작품을 공부하는 게 도움이 안 된다는 말이 절대 아니에요. 작품들에 대한 배경 지식을 공부하면 실제로 그게 등장했을 때 문제풀이가 더 수월해지겠죠. 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 수단과 목적이 바뀌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았죠. 그 절대불변의 기준, 원칙을 대체 어떻게 세우는 건데, 사실 제일 확실한 방법은 기출문제를 통한 역추적입니다. 평가원은 문학에서 객관적이고 명확하게 선을 긋습니다. 어디까지가 의인법이고 어디서부터는 의인법이 아닌지 그간의 선지와 보기를 통해서 뚜렷하게 그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역대 평가원 기출의 문학 선지들을 전부 다 모아서 그 근거를 찾는다면 확실하게 체득할 수 있습니다. 제가 보장할게요. 그렇게 오래 걸리지도 않아요. 제가 선지들을 정리하고 추적하는 데 있어서 현역 때 도합 2주 정도 걸렸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귀찮거나 번거로우시면 마침 다행히도 자기가 사용했던 원칙들을 정리해서 알려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국현이라는 사람인데요. 수능 국어 역설계라고 이런 실전 맞춤형 공부법 알려주는 사람이거든요. 이전에 업로드했던 영상들 참고하셔도 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곧 또 영상 올린다고 하니까 구독도 잊지 마시고요. 네, 오늘 주제는 여기까지입니다. 조만간 또 다른 주제로 뵙도록 할게요. 수험생 여러분 모두 좋은 결과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국현이었습니다.